안녕하세요. 역사 강복군입니다. 오늘은 유사역사학 비판 반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문영 씨의 주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환국, 이 나라 영토는 어느 정도 크기였을까? 삼성기 하편을 보자. 파네르산 아래 환인시의 나라가 있는데 천혜의 동쪽 땅이며 파네르의 나라라고 한다. 그 땅의 넓이는 남북 5만리, 동서 2만리에 있다. 삼성기의 내용인데요. 파네르산은 파미르 고원을 뜻합니다. 그 밑에 천산이 있고 이 곳이 바로 환인시의 나라가 있었던, 황국이 있었던 곳입니다. 환국의 넓이가, 영토가 남북 5만리, 동서 2만리라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남북 5만리를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2만 킬로미터다. 시베리아 북극해에서부터 홍콩까지 거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환단고기에 나와 있는 지도가 아니고 환단고기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환단고기는 환빠들의 소설이다, 환타지다 라고 조롱하기 위해서 만든 지도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한국의 남북국 경계가 저 북극권에서부터 인도차이나까지고 동서의 경계는 북동에서부터 중동까지다, 이렇게 큰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내용은 잘못된 것이고요. 모순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대표적인 걸 들면 환국이 만약에 이렇게 컸다면 동방으로 개천을 떠날 수가 없죠. 이미 여기도 환국이기 때문에. 반론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제가 잘못됐다. 무엇이냐면 5만리라고 하는 거리는 당연히 직선거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에는 산이나 계곡이나 강이 있으면은 당연히 돌아서 갔을 겁니다. 지금은 터널도 뚫고 길을 만들어서 가지만 서울에서 부산까지다 라고 하면은 직선거리가 380km가 아니고 길을 따라서 차를 몰고 갔을 때의 거리가 380km인 것처럼 고대에도 사람이 움직인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5만리라고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고대에는 도대체 거리를 어떻게 쟀을까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태종실록에 보면은 거리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사람의 걸음걸이, 즉 360보, 그러니까 360걸음을 걸으면 그것을 일리라고 했다고 나옵니다. 한 걸음은 실제로는 표준이 있죠. 국가에서 정한 표준이 뭐냐면 6척입니다. 1척은 중국의 측량단위인 1주척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나라 때죠. 우리 단군 조선 때 주나라에서 사용한 거리의 표준을 가지고 조선 때까지 썼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례가 뭐냐면 충주의 중앙탑이라고 아실 거예요. 충주에 가면은 이런 중앙탑이 있습니다. 이 유래를 보면은 신라시대 때 국토의 중앙을 찾고 싶어서 남쪽과 북쪽에 각각 걸음걸이가 비슷하고 속도가 비슷한 두 사람을 동시에 출발을 시켜서 이 두 사람이 만난 곳에 탑을 세운 게 바로 중앙탑입니다. 국토의 중앙이라고 해서 신라시대 때도 사람의 걸음걸이를 기준으로 해서 거리를 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고대의 거리 개념에 대해서는 진서사회전에 보면은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진서에는 12환국의 나라 이름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양원국, 구막한국, 비리국, 일궁국인데요. 이 네 개의 나라의 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비리국은 숙신의 서북 쪽에 있는데 말을 타고 200일, 양원국은 50일, 구막한국은 100일, 일궁국은 150일을 가야 한다. 총 거리를 계산하면 5만열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을 타고 하루에 가는 거리를 100리라고 계산하면 500일을 갔으니까 500일 곱하기 100리에서 5만리가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고대에는 마행이라고 해서 말이 간 날수를 기준으로 해서 5만리라고 하는 거리 개념이 나왔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환국하면 하나의 나라로 알기가 쉬운데요. 실제로는 12개의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태백일사에 그 위치가 나와 있고 진서에 남아있는 위치를 토대로 추정하면은 바이카르와 천산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12개의 나라가 배치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구다천국인데요. 우리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12항국 중에 하나인데 이 구다천국에는 쑥과 마늘이 특산물이라고 환단고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환웅천왕께서 웅족과 호족에게 쑥과 마늘을 주셨던 것이 바로 이 구다천국에서부터 유래한 게 아닌가.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구다천국의 다른 이름이 동로국인데 지금 우리의 부산의 동네의 원래 이름이 동로입니다. 동로. 그래서 이 12항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데 있었던
동로국의 지명이 그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부산 동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대에 어떻게 이렇게 강대한 영역을 가질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삼국사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대의 종교와 정치는 구별이 없어서 종교상의 제사장이 곧 정치상의 원수, 지도자이며 종교가 전파되는 곳이고 정치상의 속지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고대에는 재정일치의 사회였기 때문에 종교의 교화가 미치는 곳이 영토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 영토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그 근거가 되는 내용이 태백일타 신시본기에 나옵니다. 신시씨는 배달국의 초대 환웅천왕이십니다. 계율을 닦아 사람들에게 제천을 가르치셨다라고 나오는데요. 제천이 뭐냐면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올리는 것이 바로 제천입니다. 제천, 교화하는 문화의 영역이 바로 고대 배달국 시대 때의 강역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청구시는 법을 세워 사람들에게 천을 나누어 다스리는 법도를 가르치셨다라고 나옵니다. 조선시, 단군 안검이시죠. 단군 조선을 여신 조선시는 왕을 세워 사람들에게 책하를 가르치셨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책하가 뭐냐면 경계를 정해서 그 경계를 넘으면 벌을 주는 것이 바로 책하입니다. 단군 안검은 이때 나라를 셋으로 나눠서 다스리는 사만 관경제를 통치의 원리로 두셨습니다. 관경이라는 말이 바로 이 지금 오늘날의 국경과 같은 개념입니다. 영토의 개념이 고대로 가면 제천, 즉 종교 문화에서부터 비롯이 돼서 법도로 갔다가 오늘날과 같은 국경의 개념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기원전 4000년을 전후해서 그 이전 시대에는 전쟁을 하거나 다툼을 했던 흔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때에는 서로의 경계를 굳이 강력하게 정할 이유가 없었다가 후대로 가면서 민족 간에 또는 국가 간에 서로 전쟁을 하고 약탈을 하고 하는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이때부터 지금과 같은 강력한 국경의 개념이 나온 것입니다. 환국에서 동방제천을 떠나온 환웅천왕이 제천의 도를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하늘의 제사 지내는 이 신교 문화로부터 문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천단입니다. 홍산 문화를 가보면 가장 중요한 유적이 뭐냐면 하늘의 제사를 지낸 제천단이에요. 이 하늘은 삼신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렇게 3단으로 구성된 원형 제단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냈고요. 땅은 네모 반듯한 방형의 단에서 땅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천원지방이라고 하는데요. 하늘과 땅의 제사를 지내고 또 이 방형 적석총 안에 보면은 중심에 보면은 사람을 매장을 했어요. 그래서 조상들이겠죠. 이 사람에게 제사 지내는 문화도 바로 이 하늘과 땅과 인간이 서로 소통한다는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원형 제단과 방형 지단의 중심에 또 사람을 매장을 해서 제사를 올렸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보면은 종묘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사직단에 가서 땅의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럼 하늘에는 왜 제사를 안 지냈냐면 조선은 중국의 제후국이었기 때문에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은 천자인 황제만이 지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천제를 올리지를 못했죠. 그러다가 고종 황제 때 1897년에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황제국임을 선포를 하고 원구단을 쌓아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문화로부터 왕이라고 하는 천자라고 하는 문화가 나온 것이고 그 원형이 바로 이 고대의 제천단이고 특히 홍산 우아량에 있는 원형제단과 방형적소총과 또 여신을 모신 여신묘, 청묘단에서부터 인류 문명, 국가 문화의 원형이 나왔기 때문에 중국이나 우리 한국에서 이 우아량 유적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국가의 원형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것은 동서양이 마찬가지입니다. 서양 문명이 뿌린 수메르도 여러 개의 도시국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도시국가는 우리의 신시와 똑같습니다. 신시는 신성한 도시란 뜻이에요. 우아량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50km 이내에는 거주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는 신성한 구역인데요. 단군조선 때도 보면은 소도라는 것이 있었죠. 신을 모시는 소도에는 범죄자가 들어왔다고 해도 잡아내지 못하고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곳인데요. 그 소도의 원형이 바로 이 신시고요. 이 신시가 바로 국가의 중심, 나라의 중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메르도 마찬가지로 도시국가의 중심에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제천단이 있었고
있고 이 제천단을 중심으로 해서 수메르 문명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집트도 피라미드의 원형은 제천을 올린 단형이었고 남아메리카나 북아메리카도 마찬가지로 제천단이 있는 신시를 세우면서부터 그 문명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동서양이 똑같다는 것이. 이 문명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라고 하면은 아까 신시 봉기에서 본 것처럼 이 제천의 문화가 어디서 온 거냐면 황구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인류 공통의 원형 문화인 황구로부터 제천의 문화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양 문명의 뿌리인 수메르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라고 했을 때 환단고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수메리고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환단고기를 위설하는 사람들은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서양학자들도 이 수메르가 도대체 어디서 왔냐라고 했을 때 서양 문명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메르인들의 정확한 발원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중앙아시아의 고원지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아시아는 바로 이 파미르 고원 이쪽을 말하는 것이죠. 12황국이 있었던. 실제로 수메르인들은 자신들이 동방에서 안산을 넘어서 왔다고 합니다. 안산에서의 안이 뭐냐면 하늘을 뜻해요. 산은 산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천산을 넘어왔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수메르인들은 검은 머리를 가졌고 우리랑 똑같은 웬시름을 하고 우리와 똑같은 교차고를 쓰고 우리와 비슷한 말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다르지 않냐라고 얘기를 할 텐데 다른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우리나라 같이 작은 땅에서도 경상도와 전라도가 사투리가 다르고 똑같은 것을 다르게 말하는 것처럼 과거에는 12황국이 다 모두 똑같은 문자나 똑같은 말을 쓰진 않았겠지만 원형은 같았을 거라는 겁니다. 자, 다른 책에도 보면은 5500년 전에 러시아 스텝 지역에서 러시아 스텝 지역은 지금 시베리아 남부 중앙아시아를 뜻합니다. 일련의 크루간족 무리가 새로운 언어 형태를 가지고 지금의 중부 유럽으로 이주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 유럽인의 조상은 누구냐? 러시아 스텝 지역, 시베리아 남부, 중앙아시아 쪽에서 온 일련의 무리인데 이들은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있었다.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중부 유럽으로 들어와서 이들에 의해서 유럽 문명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수미리와 수메르를 얘기할 때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뭐냐면 수메르는 기원전 18세기경에 바빌로니아에게 망해서 없어졌는데 환단고기를 보면은 그 뒤에도 계속 수미리가 조공을 바쳤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걸 잘못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2황국이 있었고 서자부의 환웅천왕이 동방으로 오실 때 보면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오십니다. 12황국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3000명의 무리가 동방개척의 역사를 떠나서 새로 신시라고 하는 황국을 계승한 신시를 세운 것처럼 이 수메르족들도 수미리국에서 왔든 다른 황국에서 왔든 그 무리가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온 이들에 의해서 중동의 수메르 문명이 시작이 된 겁니다. 동쪽은 환웅천왕의 무리에 의해서 신시가 열린 것이고 서쪽은 수메르족에 의해서 수메르 문명이 열린 것입니다. 동서 문명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뿌리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